우리나라 전통 건강기능식품 하면 바로 홍삼이죠.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할 당시엔 자주 먹었었고요.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내 건기식 시장 약 5조 원 규모 중 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이 나와도 여전히 홍삼에 못 미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랜 건기식이자 자양강장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홍삼은 설이나 추석에 선물용으로 불티나게 잘 팔리죠. 선물용 건기식 시장에서 홍삼 제품은 6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평월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뛰어오른다고도 하는데 타인에게 선물로 보낼 때 가격, 효능, 그리고 선물로서의 가치까지 고려하면 홍삼만한 상품이 없는 겁니다. 그럼 홍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홍삼입니다. 홍삼의 원료가 되는 우리나라 인삼의 경우 그 효능의 우수성을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세계적인 무역 상품으로 거래되어 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중국 후한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인삼이 수출되었다는데 중국과의 조국 무역 상품으로 인삼은 꼭 포함되어 거래됐다고 하죠. 17세기 일본이 은광을 개발하고 세계 제2의 은 생산국으로 떠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 인삼을 수출하고 은을 받아서 그걸로 명나라에 다시 비단과 책을 사오는 중개무역의 핵심 상품으로 거래되었죠. 덕분에 당시 인삼은 같은 무게를 가진 은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될 정도였죠. 이러다 보니 서양 무역상들도 인삼을 핵심 상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와 18세기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과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 품질이 우수한 고려 인삼으로 언급됐죠. 또한 중국인들에게는 없어서 못 구하는 자양강장 목적의 상품이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귀한 인삼을 유럽 귀족들도 조금씩 구해다 먹기도 했고요. 다만 인삼이 유럽까지 퍼지지 않은 이유는 생산량이 굉장히 한정적인 데다 이미 중국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였죠. 즉 무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삼을 유럽까지 가지고 가는 것보다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팔고 그걸 비단, 차, 향신료로 바꿔서 유럽에 들고 가는 게 더 큰 이익이 났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나라는 이 인삼 재배와 품질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17세기 이전부터 인삼 가공 방식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증포라고 해서 쪄서 말리는 홍삼의 가공법도 그때 이미 나와 있었죠. 그리고 17세기에는 대량 증포 기술이 개발되면서 홍삼이 대표 상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국내산 홍삼이 19세기까지도 아시아 지역 무역에서 중요 상품으로 거래되었고요. 이 홍삼의 재배와 가공은 개성 상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 때 피난온 홍삼 상인들에 의해 재배 조건이 비슷한 금산과 충청도 일대에서 다시금 종자를 파종하고 키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홍삼의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현업에서 보는 홍삼은 과연 어떨까요? 양지 홍삼과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4조 9천억 원 정도의 시장으로 약 6.9%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약 한 40%에서 50%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식품 중 홍삼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금산에서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홍삼이라는 식품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홍삼의 기능성에 대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유통 과정이 많이 복잡한 시장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SPA 시장처럼 유통을 축소시키면 레드오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비해서 소비자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젊은 층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자가 소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약 한 70%가 40대의 소비가 좀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20, 30, 40대가 골고루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을 추구하는 니즈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세분화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을 위한 홍삼이라든지 어린이들도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된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대량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성분을 좀 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이제 요즘 트렌드가 예전처럼 뭔가를 섞는 트렌드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 그대로를 선호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많이 빼고 100% 원액이나 100%로 만든 것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첨가해야 된다면 자연식품으로 대체를 하는 추세입니다. 양지홍삼의 마케팅 전략은 바이럴 마케팅을 따로 하진 않고 비용의 한 15% 정도를 소비자에게 행복을 좀 전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철학과 문화를 전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귤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시절이 오면 귤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생일날 선물을 한다든지
보낸다든지 어떤 분들이 블로그에서 양지홍삼은 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정말 밥상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관계 우선의 법칙을 사용해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홍삼이 판매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홍삼은 계약된 농민으로부터 수매를 한 후에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삼을 먼저 구매를 해서 인삼을 홍삼화하는 공정을 통해서 홍삼으로 만들고요. 저희는 다른 데와 차별화되게 유통마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홍삼을 공급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홍삼을 고르는 좀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삼의 고유 인삼 사포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여나 이 도라지에도 사포닌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삼 사포닌과 도라지 사포닌은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자체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어떤 것이 좀 연구가 될까요?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원료들을 혼합해서 좋은 맛을 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인삼을 담으려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세노사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진세노사이드를 뽑아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특히 홍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팬덤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최근엔 동남아 신흥 국가들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고, 스위스가 의학으로서 굉장히 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화기삼이 대부분이 그쪽에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삼 시장의 미래 전망은 아무래도 요즘 각종 바이러스나 질환이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면역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굉장히 강인하게 갖고 태어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규칙한 습관이나 생활 환경 때문에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우리가 스스로 갖춰야 되는데 이걸 홍삼이 충족시켜주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삼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애용해온 건기식인 만큼 그 역사가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기식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건기식이고 이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죠. 홍삼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굉장히 높아서 사스나 메르스 같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이 불면서 건강을 위해 홍삼을 먹는 장면들이 아시아권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덕분에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홍삼에 대한 신뢰는 아시아권 소비자들에게 공통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홍삼 시장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 국내 소비자들에겐 다소 올드한 제품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용 건기식 제품으로서 홍삼의 인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압도적이지만 자가 소비용 건기식에 있어선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에 이은 3위입니다. 건기식 시장에서 선물용과 자가 소비용이 각각 3대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현재 홍삼이 건기식의 1위 제품이긴 하나 안심할 것은 못 됩니다. 특히나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홍삼 계열 제품의 판매액은 감소세입니다. 19년에 1조 4,397억 원을 기록하던 홍삼 계열 제품은 21년엔 1조 3,80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타민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7,415억 원에서 8,42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1위지만 불안한 1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변화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일수록 홍삼 제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홍삼 특유의 향과 맛을 다소 꺼리는 편이죠. 이 때문에 이 맛을 완화하고자 다른 부재료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이럴 경우 홍삼 함량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져도 홍삼 함량이 낮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충분히 건강에 좋은 식품인가? 라는 의문이 들겠죠. 일반적으로 건기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한 제품을 보면 보통 핵심 재료의 함량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나 비타민 제품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고용량 제품들을 고르죠. 기왕이면 많은 함량이 든 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홍삼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맛에 대한 선호 때문에 다른 재료나 첨가물을 넣게 되고 이것이 낮은 재료 함량으로 이어지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추출액을 통한 음료 중심의 제품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제품이 등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도는 홍삼업계에서 계속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물론 20년과 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아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어서 홍삼 매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는 만큼 관광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지도 모르죠.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